제품이 생산된 그 연도를 따져보면 그 가을의 4월 동안이 더 빨라요. 1980년도 작품이고 꿈꾸는 인큐베이터는 1991년 작품이 한 10년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 4월 동안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가을 4월 동안 어떻게들 느끼셨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너무 복잡해요. 그 주인공이 이제 27살에 병원을 개업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왜 산부인과였을까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병원 얻을 때는 뭐 후뚜로 다 본다. 옛날 의사가 후뚜로 다 볼 수 있다. 뭐 이제 뭐 옛날에 의사들이 요즘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하던 그런 의사들에서 근데 이 여자 주인공 이 여자는 왜 하필이면 산부인과를 택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작품 그 서두에 보면 거기가 원래 내가 얻은 장소가 무슨 장소였어요? 사진관이었잖아요. 네. 그죠? 막 폐허가 되고 유리창 다 깨지고 했지만 남아있는 하나 있었죠. 네, 그 무당의자. 그 무당의자의 상징성을 어떻게 읽으셨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나이가 요즘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재미나이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깊이 심오한 데까지는 걔네들이 읽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대를 겪은 아픔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재미나이가 이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니까 네. 걔네들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뭐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닌가면은 논문 같은 거에서 뭐 일부 참고해서 갖고 오는 걸 텐데 그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거죠. 내 생각을 갖다가 쓰는 거니까. 그죠? 그 해석이 저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우다의자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다의자를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네. 끝까지, 그죠? 저는 근데 지켜나가는 마지막에 인격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우다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앉아있던 풍경. 근데 왜 아버지가 왔을 때도 나는 어떤 반응을 왜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 성서 그 액자를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때? 반응이. 너무 깔깔거리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웃고 싶어지는. 근데 그 웃음이라는 건 어떤 조롱이고 멸시 같은 웃음이잖아. 그죠? 근데 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당 의자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은 영원히 간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이 몇 번 수리하는 동안 정말 언밸런스잖아. 너무 안 맞잖아. 그 환경 속에 그 낡은 무당 의자라는 게. 그렇지만 끝내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그 의자. 히포크라테스 선서 X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겠지만 그래도 그 의자를 내가 안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왜 너무 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잖아. 여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남자들 정력이 좋다, 여자들 미용이 좋다 하면 뭐 다 먹잖아. 다 먹어. 그죠? 물불안 가지고 다 먹어. 엄마가 앉으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태반 먹고 왜 그게 앉으려고 할 때 즐거워해서 가서 못 앉게 뜯어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의사가 참 가슴이 아파 사실.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네. 깊은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처니까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왜 그 양놈한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살짝 묘사로서 지나가는 거지만 그게 이 그냥- 주인공의 그 의사가 개업해서 산부인과를 하필이면 왜 산부인과에 나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이 이제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야, 정말 박완수 선생님 정말 글 잘 쓰신다. 그러게요. 정말 대가다. 그리고 결말에 처리하는 그 방법 같은 것도 보면서 정말 좋은 작가다. 그 어떤 그 휴머니티, 인류의 그 문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면들을 너무 잘 보여주세요. 마지막 결말 처리 부분에서도. 정말 빼어난 수작이다라는 생각을 예전 아주 오래전에 읽을 때도 그 생각했지만은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스토리만 알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번에 읽을 기회가 있어 다시 읽는데 아 그땐 내가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읽었었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저기 조물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네. 저는 중독 안 해요. 그죠? 아니 저는 이 그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 여기 우리도 많이 네. 계시겠지만 조물주가 우리가 남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박하선 선생님이 그 여기 또 뒤에 또 많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캥거루 인큐베이터도. 그래서 여성들의 이 몸을 앞으로 진화되면 자물쇠를 채우는 어떤 그런 거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항상 전쟁이 나든 네. 하여튼 어느 안에서 여자. 그 여자들의 난리가 네. 여자가 원치 않는 거였는데 겁탈을 당하든 전쟁이 나서 시대적인 상황을 그렇게 당하든 오로지 짊어진 건 여자잖아요. 아무 죄 없이. 그래서 아 이건 조물주가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 여자의 몸을 동물같이 똑같이 이거를 취급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여자들이 진화되면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문을 여는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진짜 화가 나가서 나왔고요. 여기서도 그 여자분도 그렇잖아요. 여자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남자분이라 이해 못해. 뭘 이해도 못해. 저희 때도요 엄마들 낙태수술 참 많이 했어요. 그럼요. 네.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나라에선 둘만 나 잘 믿자고 나를 달리 노래는 부르는데 남편이 왜 홍을 하냐고요. 아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선전으로 전쟁을 한다더니 이거는 그냥 구호만 좋았지 진짜 그걸 짊어지는 거는 실생활에서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막 여기 다 떠오르면서 아 그래서 여자들 몸이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강의 때 그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되게 지금 어린 학생이 있어서 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죠? 네, 영화가 있어요. 아 나는 그래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제목은 기억 안 나요. 나 그거 봐야 되는데. 자, 303쪽에 한번 보시면 첫 문장부터 아주 되게 깔끔하게 시작해요. 네. 4월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짧은 단문 하나가
상당히 좀 많은 여운을 줘요. 그러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흘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과연 뭘까 이제 우리 좀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창가에 있는 무당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니까 잿빛이다라는 거에서 이미 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 이제 묻어나는 의자다라는 게 나오고 왜 무당 의자가 작품 소개에서부터 나왔을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뒤로 가면서도 이제 무당 의자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53년 봄이니까 아직 동란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병원을 개업하던 때가 이제 53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다음 쪽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그때 나는 만 27세의 처녀의 몸으로 겁도 없이 개업하기 위해 단순 서울로 돌아와 나타난 일을 물색 중이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의자에 대한 상징성, 사흘이라는 기간, 그다음에 6.25 동란 전에 27살 때 와서 개업을 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쪽에 이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경성상의 2층이 내가 들어간 그 건물이고 그게 이제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원래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단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중에 느낀 거지만 그 무당 의자는 그런 난장판이 아니더라도 달리 어디 어울릴 때가 있을 성쉽지 않을 만큼 눈에 거슬리게 호사스러운 것이 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사진관에 가보면 이런 무당 의자들 하나씩 있었잖아요. 있어요. 그 무당이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좀 고급 천일이 했었고 네. 그 당시에.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집주는 항시 나오고 306쪽에 보면 중간에 이제 미군 부대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농업학교인데 미군 부대가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끝에 보면 그 일대의 궁상은 어딘지 모르게 순수하지 못해 보였다. 야릇한 환악기 같은 걸로 그냥 보연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장소, 그 환악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매치가 될 거예요. 뭐 군부대 주변에 그런 사창가들이 항상 있어요. 그거는 뭐 미군 부대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황석영 선생님이 쓴 그 산포 가는 길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걸 참 감동이 있죠. 그걸 읽어보면 거기서도 보면은 포항 그 백화라는 여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시골 처녀인데 돈 벌려고 상경했다가 나쁜 놈들한테 꼬드김 당해서 이제 술집 작부로 전전하게 되는 사연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뭐 인천의 옐로우 하우스, 뭐 포항의 중앙부대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데 다 이제 군부대와 연관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들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은 여기 그 밑에 단락부터 보면 무당 의자에서 바닥에 이제 사진들을 주워 놓잖아요. 뭐 단발머리 여학생 새침하게 손을 개고 찍은 사진도 있고, 돌사진, 뭐 이런 노인네들의 사진도 있고. 자, 근데 그 둘의 여섯 번째 줄에 그러나 하고 이제 반전이 돼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나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와 지금과의 사이에 굵은 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뭉클한 친화감을 느꼈다. 자, 나에게도 그런 획이 있었다. 유교. 그건 우리 모두 공동의 획이었다. 그 획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운명은 얼마나 심한 불절을 겪어야 했던가. 그러니까 이건 대비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평온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가졌던 안온했던 그 일상, 그
그 일상과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파괴를 했는가. 어쩌면 나도 주인공인 나도 가장 맞아요. 심한 그죠? 그런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긴 인생 속에서 누구나 너무 충격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삶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유교 그건 우리 모두 공동의 획이었다. 자, 그 획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운명에 얼마나 심한 부조를 겪어야 했던 가. 이 문장 보면서 박완 선생님한테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보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안 겪은 세대지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인지능을 굉장히 다 있긴 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셨죠? 다 겪긴 했는데 지금 이 생에 와서는 아직 제가 기억이 언제 6개월이나 기억. 자, 근데 그분한테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큰 상처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문장을 통해서 좀 느끼게 돼요. 그게 공동의 또 획이다. 그 공동의 획이라는 거는 뭐 우리 민족 누구나 다 그죠? 이게 개인의 아픔에서 어떤 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아픔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소파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됐을까? 그것도 사실은 개인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이해되시죠? 왜 내가 그 전문의가 됐을까? 하고만은 후뚜로 나올 수 있는 의사에서 내가 왜 산부인과 의사를 고집했는가?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요. 그죠? 그 추나 사진을 보면서 그걸 찢어버리는 걸로 질식할 듯한 노린내. 율동할 때마다 내 얼굴에 빗자루처럼 쓸던 가슴팍에 무성한 털. 동아줄처럼 서리서리 길고 질기게 내 몸을 감던 유연하고도 힘센 사지. 내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 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일시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나한테 가장 큰 상처는 이거였고 내 운명의 획을 그죠? 그은 거는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묘사된 걸로 봐서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제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전상국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네, 전상국 이분이 참 글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이 잘 쓰는 분인데 이분 작품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그 아베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베의 가족.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강추합니다. 거기서도 미군들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며느리를 강간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 쟤는 나한테 이렇게 미친 사람을 다루고 한번 꼭 보세요. 저는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한테 그 6.25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컸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저희 외할머니 댁이 수원이었어요. 수원이었는데 그 미군들이 흑인하고 미군들하고 그때 그냥 집집마다 막 수원이니까 이제 피난을 안 가셨었던 모양이에요. 그 막 와가 저기 쳐들어와 갖고는 색시 내놓고 작품이 그렇게 나오는 줄 알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근데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얼굴에다 젊은 그 저기 막 키 커는 것 쪽에 막 저기 비계도 막 둘러갖고 막 도망들고 뭐 이렇게 둘러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 가서 도망가고 없고 그러니까 노인네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찬상이 그래서 나는 그 여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뭐 당하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네. 거꾸로 똑같은 바운스 작품인데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도 되게 좋거든요.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게 보면 전쟁통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남자들도 없고 남자 집에 있는 젊은 남자들은 다 의원군 같은 거로 끌러 여기서도 네. 그 황씨 아들들도 다 끌려간 걸로 네네. 나왔잖아요. 남자들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또는 뭐 남편이 없거나 남편도 뭐 징용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홀로 남겨진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그런 자발적 내춘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많이 단편 보면 그런 걸 있었던 많잖아요. 뭐 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거기서도 약간 좀 충격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딸한테 강요를 해요. 너 가서 돈 벌어라. 그러니까 딸이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엄마가 머리도 빠마하고 화장도 하고 하면서 엄마가 거리로 나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뭐 이 장면에서도 참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또 눈물겨운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없죠. 그럼요. 던질 수 없어요. 자, 뭐 그다음에 그 308쪽에 보면은 이 황씨가 내가 산부인과 한다고 했을 때 그죠? 그 나는 이제 왜 산부인과를 택했어요? 뭐 이 동네 한양기라는 힌트 그저 309쪽에 메뉴 줄에 나와요. 이 동네 한양기에서 힌트를 얻고 충하도가 이끌어낸 악몽 속에서 결정을 본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생님 특유의 능청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택한 건 아니죠.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동네의 분위기 때문에 택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숨은 의도는 그건 아니죠. 내가 왜 이 동네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본인이 네. 겁탈당하고 임신을 했잖아요. 네. 그 아이를 지웠잖아요. 그렇죠. 지웠을 때 그 여자로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한 게 아닌가 이런 맞죠.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산부인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제일 어려운 게 항상 경계가 어려워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박 선생님 천주교시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아마 낙태 허용 안 하죠. 기독교 마찬가지 아닐까요? 낙태 허용 안 하죠. 그러니까 교황님도 다 남자들이잖아요. 양치해갖고 여자 교황님이 있었으면 네.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낙태가 그럼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동률이래. 건의해요. 네, 건의를 해야죠. 바티칸에다가 근데 제가 아직 아무리 건의해도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찍진 않았지만 좋아했어요. 그래, 네가 좀 여자의 이 권위를 살리고 여자들이 정말 정치를 잘한다는 걸 한번 보여줘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아유, 뻘짓을 그렇게 해놔. 박정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박근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자로서 한번 응원을 해봐주는 거죠. 그래, 한번 꼰대를 보여줘라 이랬는데 내 부모니 여자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으니. 이 작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좀 불편하다고 했던 게 그 낙태 문제를 허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왜 그거에 그런 대해서 거를 저는 나라에서 관장을 이게- 해야 되냐. 나는 아니, 개인적인 문제를 놔뒀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인큐베이터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녀
성불균형에 대한 네.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년대, 90년대 뭐 이때만 해도 사실 뭐 여자들이 낙태한 우리가 그 구호가 바뀐 걸 보면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다가 언젠가부터 하나만 낳자라는 네. 게 구호가 또 됐어요. 인구 네, 인구 문제잖아요. 때문에 계속 그런 네. 식의 구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자- 불도적 다시 다자녀를 또 지금은 이렇게 그죠? 해주는. 근데 그때 구호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 애들이 지금 뭐 14억 이런 13억 14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자녀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걔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많은. 몰래 그 숨겨놓은 자식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어쨌든 둘만 나가 잘 그리자 할 때 그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유교 의식 같은 거 거기 속에서 대를 잇는 게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 대라는 게 이게 뭐 꼭 남자에서만 이게 이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50%는 여잔데 그왜 그치, 그쵸. 몰라요 진짜. 그잖아. 어? 아니 남자 여자 뭐 동등하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낳던지. 그럼 그게 말이 맞아요. 이야 참 멋있다. 네, 50%는 여잔데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아니 저는 가끔 뭐 남자들이 이렇게 임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은 해본 적은 있는데 해야 돼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렇게 저거를 이렇게 소리 지르려면 남자끼리 결혼해서 그러면 대를 믿든 뭐를 믿든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이렇게 이 대에 집착을 하는가? 그 제사는 뭐 요즘은 풍경이 뭐 제사 안 지내는 집들도 많고 그렇지만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여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남자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집에 아들 7, 우리 집에 아들 3,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남자만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면 참 징그러워요. 제가 이 중에서 9째예요. 그래 나이 30이 넘어서도 이렇게 막 잔심부름은 내가 해야 돼.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싫었어요. 결혼할 때 나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딸을 낳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둘째도 딸 낳지만 저는 과감하게 수술을 딱 했어요. 더 이상 안 잘하셨어요. 낳겠다. 박수. 뭐 아들 딸 뭐가 중요해? 그럼요. 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저는 없고. 아니 나는 그 대를 잇는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뭐 무덤 속에서 볼 거예요? 나는 그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사장이니 뭐니 모셔놓고 뭐 저기 자손들 참 힘들게 하는 일이지. 왜들 그래요? 그 일로 진짜 앞으로 좀 더 잘 사는 거에 신경을 써야지. 어쨌든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돼요. 사실 이거를 과연 허용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게 맞는 건지 그 생명이라는 게 어쨌든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뭐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신교도라고 그랬잖아요. 다신교도. 그냥 모든 그 사물에도 정령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 주인공처럼 또는 여기 나온 수많은 그 양공주 여자들처럼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그게 어쩌면 마지막 결말 속에서 그 어린 네. 젊은 그 처녀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나서 기르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참 쉽잖아요. 이건 선이니까 따라야 돼, 이건 악이니까 해서는 안 돼. 이런 건 정말 쉬운데 이게 정과 사회 문제로 가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때부터는 이게 옳고 그름에 이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이제 그런가? 그 메비우스 띠 얘기예요 결국은. 메비우스 띠가 한번 비튼 거잖아요. 네. 한번 비틀었는데 어느 경계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애가 받게 되는 거고, 받기라고 생각했던 애가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세희 선생님이 쓴 그 난쟁이와 수월인 자궁공 속에 그 첫 편이 메비우스 띠예요.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메비우스 띠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작품의 전체를 이해하기 일단 놓친 거예요. 이해에 대해서. 메비우스 띠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다 사실은 얘기돼 있어요. 그 일종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작품 속에서. 그 안지명의 꼽주가 사내를 죽이게 되는데 그 맨 처음에 굴뚝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기억나세요? 혹시 이제 그 얘기? 굴뚝 얘기.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어. 한 명은 얼굴이 검해졌고 한 명은 하얀색으로 내려왔어. 그럼 누가 씻겠냐는 얘기야. 거기서부터 질문이 출발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검은 애가 검은 애가 씻는다. 근데 선생님은 하얀 애가 하얀 애가 씻는다. 왜? 애들이 왜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눈에 검은 애가 보이는 거고 제 눈에는 하얀 애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저는 교육의 문제도 거기서부터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 레프레에서 참교육이라는 게 되게 드라마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좀 과장이나 허구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잘 또 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또 우리 작은 애도 이제 교사잖아요. 교사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희초 지금 우리 좀 잊어먹었는데 그죠? 서희초 그 오한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가서 구해줘서 자살은 결국 안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그 진상 떠는 엄마들 그죠? 정말 많다라고 그래요. 실은 학교가 필요 없다는 학교 교육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하러 저는 뭐하러 보내요? 진짜 그런 엄마들이 되면 네. 그냥 집에서 키워야지 집에서 학교를 왜 그렇게 보내? 해야죠. 뭐 우리 애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우리 애 몸에 몇 장이에요? 우리 애 표정이 왜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표정 걔가 그 순간에 우울한 표정 짓고 있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막 지적을 하고 그런다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애한테 뭐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뭐 빗금을 치지 말라는 참 진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과연 이게 현실일까 했는데 항상 보면 드라마나 소설은 현실을 다 담지는 못해요. 오히려 현실을 더해. 자, 어쨌든 좀 빗나가는데 그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질타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죠, 애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또 던져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제 반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둘 다 틀렸다가 그래요. 왜 틀린 거예요? 이거 답해야지. 책 안 읽었으니까 답도 못 하잖아. 왜 틀린 거야? 아이고, 참. 남수공들 다시 읽어봐요. 왜 틀렸겠어? 똑같이 굴뚝 청소를 해고 나왔는데 어떤 놈은 검은고 어떤 놈은 하얗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봐. 애들은 와와 탄성면 지르고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에서 다 틀렸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지식이라는 게 맞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하찮은 건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들려주고 선생님이 메비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비우스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은 액자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 수학교사 이야기가 전반부에 굴뚝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 메비우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장면에서 안진뱅이 꼭추와 사내 얘기가 나와요. 그 뭐 안진뱅이다, 겁추다, 사내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안진뱅이 꼭추는 어때요? 장애인, 소시민들,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소시민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잖아요. 사내는 그 재개발된